오늘 제가 하게 될 이 시리즈 강연은 바울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 시대 1세기 로마 시대 때 속에서 이제 이 관료제의 그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는 그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누마 종교 시스템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완전히 묶여 있었다. 로마 종교 제의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이렇게 그 엮어져 있었고, 두 번째는 노예제도, 노예노동이 완전히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누마 종교와 이 노예 뷰로크라시, 관료제가 어떻게 작동이 됐느냐를 보면 비로소 이 로마가 이런 도시였구나. 단순히 뭐 어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유명한 황제들, 뭐 이런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굉장한 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회 구성 속에서 움직여졌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공화정 시대는 보통 뭐 기원전 509년에서 한 27년도 정도에 이제 그 이전에 부족왕을 이제 끝나고 이제 이행이 되면서 이때부터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전쟁들이 시작이 되고 많은 노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공화정 시대 뭐 가장 유명한 전쟁은 뭐 포에니 1차 전쟁, 2차 전쟁, 뭐 3차 전쟁까지 이야기합니다만 그 뭐 유명한 하니발 장군하고의 카르타고하고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쪽하고의 이제 전쟁 뭐 그거 이외에도 크고 적은 전쟁들을 통해서 이 북아프리카는 다 들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늘날 영국 브리튼 지역, 그 루마니아까지 이 로마의 이 상설 시장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게 되면 상인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 당시는 이제 도보로 이동되는 전쟁들이었으니까 뭐 음식 상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전쟁이 이제 끝나면 전리품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거 상설 시장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진군하면서 전쟁을 하는 지역들에 계속 상인들이 상설 시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상업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노예도 교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 포로로 잡은 노예들이 이제 거기서 즉석에서 이 로마 상설 시장이 이제 그 노예 시장 그리고 로마로 노예가 유입되어 오는 그런 하나의 전쟁과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지역에서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상설 시장, 전리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교환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다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이거 이미 기원전 500년대에 이미 상설 시장을 통해 가지고 상업들이 상품들이 심지어 노예들까지 전부 다 이른바 교환, 익스체인지라고 그러죠. 이 교환 가치.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가 그 경제에서 자본주의는 사용 가치와 그 교환 가치가 있는데 교환 가치는 뭐 최근 뭐 산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전혀 틀린 이야기죠. 기원전 벌써 로마 공화정 시대 때에 그런 자본주의적 경제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 다만 패턴만 다를 뿐이지 다 시작이 되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원 후에 4세기 로마에서 이제 노예의 목에 부착됐던 쇠사슬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 고고학자들이 상당히 역사학자들이 그 중요한 연구들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 그런 문구가 적어져 있어요. 라틴 말로 내가 도망치지 않도록 붙들어서 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시오. 나의 주인은 칼리스투스 지역의 비벤티우스요. 뭐 이런 그 목걸이가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심지어 간단한 라틴 문구로 쓰여져 있는 이 목걸이도 쇠사슬 목걸이도 발견됩니다. 나를 붙들어 돌려보내시오. 여기 보면 심지어 포상까지 하겠음 그런 말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테네메에 레보카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주로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많이 발견돼요. 이런 거 쇠사슬 문구가. 그래서 이 고급 자가용처럼 그 당시의 노예는 고가 품목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상품이었다는 말이죠. 노예 상품. 이 노예 상품이 상당히 고가 품목으로 이제 가지 않았었나.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 로마 경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사회 구성을 접근해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용이해지게 되는 거죠. 그 노예 신분은 일반적으로 전쟁터로나 또는 빚, 부채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국의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의 기원 후 27년부터 476년까지를 보면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동부와 흑해 지역, 뭐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또는 뭐 소아시아, 시리아로부터 이 로마로 계속 노예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 노예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예 경제가 결국은 이게 나중에 봉건제로 이용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자들하고 이 베버 이 양쪽 사이에서 굉장한 논쟁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날은 거의 이제 고고학적 발견들을 통해서 그 이른바 막스 자신이 보고 있었던 사유하고 베버 자신이 보고 있던 사유가 그렇게 갈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이행의 과정에서 장원제도가 어떻게 출현하느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노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뭐 나중에 제가 그 이행 과정을 설명할 때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1세기 로마는 100만 명 정도의 인구, 한 30%에서 한 35% 정도가 노예였다. 경제를 담당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노예의 유형 분류가 도시 노예들이 있었고, 이 도시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농촌에서 뭐 광산 지역에서 농촌에서 뭐 농업에 관계하는 이런 비해서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가급적이면 도시로 가자. 그리고 이탈리아 안에서도 그 인근 주변에서도 좀 그 상당히 평민족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도시에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몰려드는 그러니까 로마가 상당히 이렇게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로마 자체는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100만 명이었고 37명, 10명 중에 뭐 한 35% 정도니까 뭐 서너 명은 다 노예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황실 노예가 있습니다. 정부 관리가 입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황실에서 뭐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허드레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 노예 중에 그 이전 자기 나라에서 굉장한 그 고관의 관직에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식인들이랄지. 이들은 선별해가지고 황실의 노예로.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 관리가 입석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이들을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소송을 해서서 이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그런 제도도 같이 있었습니다. 뭐 그 자유민이 되어도 뭐 이전 주인에게 기본적인 의무는 뭐 다 했다고 해요. 그 당대 최고의 노예 시장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뭐 로마로 유입되는 최고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노예 시장이 상설 시장이 되어 있었고 이른바 로마 제국의 노예 중심지였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거 굉장히 이런 역사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서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의 이제 핵심 복음은 차별 없는 복음이죠. 메시아의 인정 정치와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 속에서 이제는 다 차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와 화해했으니까.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건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갈라디아 이웃 지역 골로새 출신이고요. 그 골로새서 뭐 4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곳에서 주로 골로새 지역에서 주로 해안가에 있었던 소아시아 그리스를 이제 마주하고 있는 로마를 마주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이 해안가의 에베소의 아주 유명한 국제무역 노예시장으로 이제 다 팔려나갑니다. 좀 더 그 로마의 노예 상황,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좀 훑어보면 귀족과 대토지 소유자들, 귀족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주로 자기네 대저택에서 가사노동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족이 또 빌라라고 하는 스몰 사이즈의 땅들을 로마 공화정 시대 때부터 점령을 하면서 그 토지들을 소유하게 되니까 거기 농촌 경제들을 담당하기 시작하죠. 농촌이 그래서 전 로마 제국의 상업과 더불어 농업이 엄청 급증하면서 발전합니다. 그 농촌 경제 담당을 노예들이 다 했으니까. 그런가 하면 일반 그 시민의 삶에서도 뭐 노예는 하나의 고가 품목과 같은 거였으니까 가사노동을 뭐 하기도 하고 또 주인이 일반 시민이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한달지 뭐 그렇게 되면 그런 비즈니스에 관여한 그런 상업 노예들도 나타나고요. 주로는 이제 농업과 광산에서 아주 주요한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여러 노예 경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사노예는 일반적으로 뭐 대우가 좀 나았다. 그렇죠. 뭐 농업이나 광산에서 뭐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보다. 그래도 뭐 그 연회시의 주인들의 성놀이감으로 또는 신체 폭력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페드라스티라 그러는데 그리스 시대의 페드라스티라고 하는 개념은 뭐 미셸 후코가 성의 역사 1권에서 아주 뭐 잘 2권, 3권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다루었습니다만은 어떤 교육적인 그 의미에서 그 미소년들을 이제 같이 교육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스 시대의 페드라스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 그거는 단순히 뭐 아테네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스파르타, 테베, 특히 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강한 군인들끼리 전쟁을 이제 그 사회 자체가 병영 국가처럼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병영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부인들, 여성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대신 남자들은 같은 병사 안에서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동성애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히 동성애를 가졌던 군인들이 굉장히 의리가 좋았고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자기 동료의 를 위해서 방어하고 뭐 이런 어떤 문화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페드라스티 시스템이 완전히 타락합니다. 노예제 쪽으로 타락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페드라스티에 대한 상당한 그 비판을 하는데 그런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신체 폭력이 이제 심하게 나타났다. 세네카라고 하는 분은 대략 55년도에서 60년경에 노예 도덕에 대한 스토아 도덕 철학의 관점에서 글도 쓰고 호소도 합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 뭐 세네카는 뭐 유명한 스토아 도덕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 자체가 이 초기 중기 로마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스토아 철학은 완전히 도덕 평등주의와 도덕주의, 정신사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 뭐 세네카는 네로의 뭐 선생이기도 했었고 당대 유명한 원로원에 속했었던 회원이기도 했고 뭐 나중에 이제 네로에게 이제 사형을 뭐 스스로 뭐 당했다 스스로 사형당했다고 그러죠. 자살을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만은 그 세네카의 그 관용을 담고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우리 노예들에 대해서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 그런 글귀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략 한 61년도 네로 시대 때 원로원의 가정노예가 주인을 살해해서 그 네로가 이 집단처벌 강화법을 시행해요. 한 노예가 그 원로원의 가정에 아주 혹독한 그런 주인의 대접에 불만을 품어서 살해를 했더니 네로가 화가 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노예들을 다 처벌해라. 뭐 이런 아주 그 집단처벌 강화법이 시행된 해가 61년도. 우리 흔히 바울이 62년도에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전후가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뭐
오네시모는 도주 노예였고 이런 사람들은 중재자를 통해서 뭐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이랄지 부자랄지 이런 중재자를 통해서 사면이 이제 불가능했는데 그 당시 법적으로. 근데 바울이 자유도시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소가 이 자유도시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풀 시민권, 뭐 시민권에도 등급이 다양합니다. 그 당시는 풀 시민권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고 이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면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법하고는 좀 다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인간적인 호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제 그 호소를 이제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흔히 이제 바울을 우리가 에게네스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론적인 학대가 되고 지평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나사렛 예수 주변에 있었던 이른바 오클로스랄지 또는 아마하레츠, 물론 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오클로스만 있었던 건 아니고 부자 귀족들 뭐 그 당시 헤롯 그 황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의 부인 뭐 후원하던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세리들, 그 세리야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바울은 이 예수의 갈릴리 예수의 비유와 그 기록 속에서 이 토라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파악하고 이 토라의 복음의 모든 약속이 메시아 예수에게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그 신학을 이제 전개한 게 드러나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메시아 인정 정치와 화해의 신학이다. 여기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의 정이다. 사람을 restorative, 회복하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는 뭐 단순한 감상도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새로운 존재로 살려질 수 있도록 회복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justice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분배의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희생자 이런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는데 기독교 복음은 화해의 복음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게네스고 용서와 화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의를 로마의 노예제 문화 속에 심고 나간다. 굉장한 그 비판적이면서도 바울의 그 탁월한 아게네스 신학의 진수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아게네스 신학은 메시아의 그 인정 정시, 인정하고 살아간다. 인정과 다시 말하면 화해가 사람을 회복하게 만든다. 이 사회를 제대로 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평화와 생명은 토라의 목적이다. 텔로스 투 노모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4절인데 저는 조금 좀 불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왜 토라의 목적이라고 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는 마침표라고 하니까 끝났다. abolition, 폐기가 돼버렸다. 이런 오해를 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와 생명은 토라의 목적이다. 텔로스 투 노모스 로마서 10장 4절. 이 부분 가지고 가장 신학적인 60년대 가장 놀라운 신학 논쟁을 벌인 사람은 칼바르트하고 이제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들이죠. 과연 쇼와 이후에 또 쇼와 이전에도 홀로코스트 이전에도 과연 기독교가 반유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느냐. 실존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 홀로코스트를 열어가는데 뭐 엄청난 그 신학적인 배경도 있었고 또 하이데거의 그런 영향력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갈바르트는 평화와 생명은 토라의 목적이다. 텔로스다. 우리가 지향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유명한 논쟁에 그 규정이 나오죠. 토라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사회정의에 실현하는 것은 복음의 그 필수적인 형식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뭐 구원해서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그 성서를 잘못 읽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런 평화와 생명을 가지고 용서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필수적인 형식이다. 이제 이런 논쟁들이
60년도 전후의 쇼와 신학에서 또는 뭐 홀로코스트 신학에서 뭐 상당히 오늘날까지도 뭐 굉장한 논쟁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해방과 신현 사상, 우리 그 구약 토라에 보면 뭐 엄청난 그 사회 변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건 거룩한 유물론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구약적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 물질적 사유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울에게는 우미론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 지평이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심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게네스는 시민과 화해계층으로 남겨진 자들이다. 그리고 로마 경제의 기층에서 바닥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역할 또는 문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로 시대의 어느 지역 통치관 언론이었죠. 400명의 노예를 자기 저택에 소유했고 잔인한 대우로 인해서 이 노예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탁시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역사학자죠. 그분이 쓴 애널이라고 하는 그 역사 글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분노한 네로가 결국은 처벌법 강화 그래서 뭐 400명을 다 뭐 사형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뭐 전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골로새는 리쿠루스강 유역을 거쳐서 상업교역지로 아주 발전한 그런 경제도시였어요. 이 골로새는 짙은 자주색으로 짠 아름다운 양모의 옷으로 유명했죠. 그 콜로시눔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그 구글에 들어가서 콜로시눔이란 걸 쳐보면 아주 아름다운 양모의 옷이 나오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양모 사업에 관련된 상인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상인이었고 이런 데서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어떤 가사노동을 도왔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사업을 돕고 있었던 상업노예다. 그 말은 주인의 그 비즈니스, 양모 비즈니스를 돕는 정도면 오네시모가 장난이 아니죠. 비록 노예는 됐지만 그게 뭐 전쟁에서 노예가 됐는지 가난해서 몰락을 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식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똑했던 사람이다.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마치 이솝 우화를 썼던 이솝처럼 그 이솝도 노예 출신이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사업을 돕는 상업노예였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연대는 이 로마 관료제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도전을 이제